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박 교수님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 세팅에서나 신학교 세팅에서는 거의 지금 소개가 안 되는 정도이고, 제가 이번 학기에 기독교 과학 강의를 하는데 오픈 AI 소라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한 20여 명 학생 중에서 한 명도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몇 주 전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일종의 문화지체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제 이번 주 부활절 지나고 나면 교회 가서 오픈AI 소라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알 것 같은데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얼마큼 대하고 있는지. 일단 그런 상황인데 교육 현장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거나 가르쳐져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것 좀 말씀해 굉장히 주시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우선 코딩이 간단해졌어요. 옛날엔 처음부터 다 코딩을 짜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조합하고 막 그래서 아키텍처하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 무엇을 프롬프트는 뭘 하고 휴먼 메시지는 뭐고 시스템 메시지는 뭐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파인 튜닝 하면 된다라는 그 딱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만지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엔지니어도 한 50%가 지금 떨궈져 나가게 생겼어요. 인공지능 이것들 라지 랭귀지 모델 때문에. 이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들어가면 훨씬 많은 비즈니스를 이제 없어질 직업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미국은 이제 뭐 다 쓴대요. 그러니까 레포트도 뭐 굉장히 훌륭하게 다 써내니까 이걸 교수가 어떻게 뭐 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 찾아봐라. 그리고 쓰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글을 쓰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지적 다른 사람의 지적인 유산, 이 GPT의 유산이 도용되지 않는 뭐 그렇게 방식을 한다는데,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놀라운 발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제미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뭐 이제 답본도 보는데, 심지어는 이제 네 주장에 예를 들면 막스의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럼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정보의 축적 암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방식의 그 교육이나 뭐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뭐가 다를까 하는데 창조성과 의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또 더 창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을 가이드하고 조직화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교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리포트 숙제를 내주고 뭐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숙제가 됐잖아요. 지금 GPT에다가 딱 물어보면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피킬러로다가 돌려서 뭐 일치율을 보고 뭐 이러면서 약간 학생들한테 겁도 주고 야, 다 나온다,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하다가 모르면 얼른 위키백과에다가 거기서 찾아봐 보면은 이제 이 전에 어선플에 알았던 거 다시 또 분명히 다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강의할 때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 검색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고 또 검색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그게 또 이제 알고리즘을 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또 혼자 있을 때도 관련된 정보를 더 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또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이 전체 그 학습의 어떤 그 전체 그림을 맵을 그리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시해주는 가이던스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과거처럼 티처가 아니고 어떤 프로페서가 아니고 이미 티처하고 프로페서는 다 이 안에 있고 뭔가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자극해주고 여기를 보라, 여기를 살펴봐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르게 질문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하느냐가 이제 그 능력을 길러야 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바이든이 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나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가 저는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질문하기가 학문이잖아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인데 학생들하고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요. 옛날에는 핸드폰 수업하면 다 끄게 했어요. 처음에 교수 초창기 할 때라면요. 이 시간에 핸드폰 열어놓은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집중력을 30% 떨어뜨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핸드폰을 켜거나 뭐 아이패드를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우선은 강의 자료를 전부 PDF로 주거나 PPT로 다 줘버리니까 당연히 필기를 안 하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 정보를 아무 때나 접할 수 있는 것 암기 필요가 일단은 없어졌으니까 애울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가 중요하다는데 첫 번째가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나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대로 질문하는 능력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수업에서 이제 뉴턴에 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야, 뉴턴의 생일이 다를 거다라고 검색해봐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뉴턴 생일이 두 개로 달라요. 하나는 12월 25일이고 그 다음에는 1월 4일로 나오거든요. 두 개 나오면은 너 왜 다른지 그 다음에 질문을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그게 그레고리우스력에서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우스로 바뀌면서 역사적으로 달력에서 역사상 10일인가가 없어져 버리면서 그 날짜가 바뀐 거거든요. 뉴턴이 살았을 때는 줄리우스력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하니까 날짜가 두 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은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재구성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인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할 거라는 지금 생각들은 들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being there, 인포메이션 저기 있다 이거야 컴퓨터 안에.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얼마나 체득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교사들은 자극이나 모티베이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뭐 발표는 엄청 잘해요. 뭘 해오라면. 근데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너가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있는 걸 카피하고 적당히 가공은 잘하는데 그 체득화, 지식에 대한 체득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점점 현대 그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 안 하고 뭐 크리티컬 띵킹, 뭐 크리에이티브 띵킹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암기할 수 있는 메모라이제이션 능력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우리가 요즘에 뭐 맨날 시민 나오는 게 언어 배울 필요 없어요. 외국 가면 다 가르쳐줘요.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가 교육을 조금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교사들의 능력, 아니면 재치, 아니면 더 많은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교수로서 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섞여서 얘기가 우리가 된 건데 챗GPT, 오픈 AI 시대와 요거는 이제 어떤 학습에 또 우리가 기억 인지에 이제 인지의 다른 어떤 그 채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꽤 오래 전인데요. 뭐 이제 4학년 학생들이 뭐 약간 새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약간 이제 좀 불평을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를 들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좀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너무 다르다고 자기들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뭐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다 이제 요즘 뭐 MZ 세대 얘기했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쟤들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른데 했더니 쟤들은 아기 때부터 휴대폰
보고 자란 애들이라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한 20년 전과 10년 전과 또 5년 전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굉장히 그냥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아마 그 조사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식의 문제도 사실 저만 해도 과거보다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줄었잖아요. 그리고 영상 또 다른 어떤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막 이게 속으로 와 이거 중요하다 새롭다 막 되새기지만은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언어로다가 남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잘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나의 피드백과 이제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아마 지금은 그 학생들은 훨씬 더 저희보다 심하니까 책 안 읽고 필기 안 하고 그런 훈련조차도 완전히 적잖아요, 그죠? 우리 막 옛날에 뭐 받아쓰기 하고 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번 쓰기 하고 막 그 초등학교 때 엄청 이제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지식 습득에 하는데 좋은 훈련이었다는 점도 이제 지금 새삼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걸 뭐 선호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영상 매체 또는 이런 오픈 AI 이런 걸로다가 정보를 접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인지를 확장하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런 점에서. 보통 전통적인 방식 쓰는데 학생들한테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첫 시간에 이제 책 읽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는데 지식을 지금까지 내 것을 체화시키는 방법이 나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고 요약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읽었던 거 토론하는 거, 세 번째 가르쳐보는 거. 가르쳐보는 게 최고봉이다. 이거는 읽고 토론하는 것에 10배 이상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고 체화시키는 거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책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지난 겨울에 언뜻 미국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에서 드라마 14부작 뭐 이런 것을 1시간짜리로 줄여서 하는 것.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애들이 우리가 줄여서 요약하는 것은 마치 그것하고 비슷한 방식이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는 동영상 30분을 요약해가지고 문서화 시키는 것들도 지금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런 쪽으로 애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적절할지, 여전히 이걸 실제 수업 시간에 시도해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하는 유튜브 보면은 예를 들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뭐 5분짜리, 10분짜리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영상도 좋고 뭐 딱 이렇게 요약된 우리가 말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자기 말로 요약해서 내게 하는 거. 그걸 못해요. 그걸 못. 자기가 이게 거기 있는 건 다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몰라요. 왜냐면 지식의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훈련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보는 거. 그게 뭐냐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시 대학원.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발표시키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공대 교수님들의 대부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왜냐면 공대 지식은 해마다 좀 매년 바뀌긴 하지만 한 번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한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동영상을 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서 이제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을 계속 질문을 하고 발표하게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할 필요 없어. 다시 학생들만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먼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건 무슨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미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끝임없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뀐다고. 예, 지금 이제 글쓰기를 하니까 이제 글로 되는 보고서는 이제 GPT나 이런 걸 통해서 근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말 뛰어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로 해라지 말. 네. 그걸 읽고 그래 다 찾아. 그리고 덮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말하기 훈련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 아니 어디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말하기 훈련과 바르게 질문하기가 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재민이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진화하겠냐 이제 물었다고요. 근데 첫 답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 네. 그러다가 아래 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진화한다라고 그래.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스스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어. 걱정하지 말라 이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느 기술과학이 종교에 가장 위협적인가? 그럼 뭐 뇌과학 그 다음에 어느 기술과학이 종교에 어떤 점에서 뭐 도움이 뭐 될 만한가? 이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교육 현장에서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뭐 강연회가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이 이제 종교에게도 위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죠. 목사나 사제가 평신도보다 더 많이 알아서 권위가 형성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권위의 밑바탕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종교의 민주화라고 보거든요. 저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의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갈수록 더 가속되면서 종교의 민주화도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지식의 문제는 이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 전에 저희 신임 교수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하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챗GPT나 코파일럿에다가 성서 전과를 3년짜리 짜보라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3년 주기로 성경을 전체 읽을 수 있도록 시편, 구약의 역사서 본문이나 신약의 복음서하고 서신서들을 그러니까 매일 읽게 되는. 그러면은 3년 지나면은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그거 가지고 잡아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위원회가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편집을 했는데 챗GPT한테 한번 당신 교회 에이전트 전문이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당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사람들이 해왔던 작업들을 이제 컴퓨터에다 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작업들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교육할 때 아이들을 정말 다른 세대의 아이들한테 기존에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은 유산으로 남겨서 계속 이건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것은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것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그 구분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질문에 킬러 로봇이 지금 실전에 사용되고 있느냐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윤리적 문제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제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WC에서도 킬러 로봇이 이제 뭐 드론도 사실은 킬러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종교는 결국 윤리적인 어떤 제동 걸기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AI의 기술과학적인 그 사용이 초래하는 거에 대한 윤리 강령이나 뭐 국제법적인 기준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이 대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만 거기 들어오는 걸
강화 학습을 시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에 대해서 뭐 바른 대답을 주려고 그 회사 자신들이 그런 노력도 하나요? 예, 예를 들면 정답을 주기 위한 그 패턴을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다 토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화 학습을 시키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국제법이나 윤리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재화 이런 걸 다 검증을 받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에 걸리는 일도 많거든요. 잘못 대답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옛날에 폭탄 만드는 법, 그때 그 테러에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뭐 원자폭탄도 만들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다 공개적인 정보로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강령이라든가 법제화를 했다고 들었고, 한국은 지금 뭐 국회 뭐 계류 중이라든지 뭐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공지능 사용에 관련한 논의를 EU에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합의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과학이나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특별히 철학계나 종교계나 인문학계 쪽에서의 가이드라인이나 논의는 부분적으로는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 또 같은 간학문적인 연구 대화에서부터 지금 그 오픈 AI 또 킬러 로봇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 과학은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 문명을 지배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종교는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또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것을 왜 두 개를 같이 다루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용을 하곤 하는데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콘택트 1997년 그 조디 포스터하고 매튜 맥커턴이 나온,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조디 포스터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외계에 가서 지적 생명체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고등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킨 외계 문명 그 지적 존재에게 당신들 어떻게 이루었느냐, 어떻게 이런 단계까지 도달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 발씩 나아가라, 스몰 무브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 현재의 우리 인류를 보면은 과학기술이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핵무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개발한 짜르분바 같은 것은 50메가톤인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것에 3,000배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 계산을 한다면은, 단순 계산과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10만 명의 3,000배를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킬러로봇 문제라든지 AI에 의한 어떤 그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과학은 계속 매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험성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점점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엊그제 요즘 날도 그 킬러로봇 얘기했는데, 영상 보니까 군인들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는 러시아 군인들 쫓아다니면서 그 머리 위에서 그 드론이 폭파하는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전차나 이런 거를 폭파시키는 거는 봤는데, 사람 직접 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폭파하는 거 보니까 좀 굉장히 섬뜩하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파괴 능력, 살상 능력이 계속 확장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대로 과학과 물질주의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미래가 없다,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한편에 어떤 그 공감 능력, 영성이라는 말로 종합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연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아마 과학기술 때문에 멸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살아남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인류의 그 평화의 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항상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과학을 다룰 때 그와 같은 무게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윤리, 도덕, 영성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종교가 쇠락해가는 인기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돌아볼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류와 생태계를 위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도덕이나 윤리와 영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한꺼번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